이번 내용은 1999년에 데이비드 아이크 씨가 저술한 약 530여 페이지 분량의 더 비게스트 시크릿에서 언급되는 내용들 중 지구에서의 고대 문명과 외계를 기원으로 하는 종족들과의 연관성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레무리아와 아틀란티스 시대에는 외계를 기원으로 하는 존재들과 차원 간의 존재들의 강범위한 활동들이 지구상에 있었으며 수많은 지구의 종족들은 동시대에 오랜 기간 동안 이식되어 심어졌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믿을 수 없는 소수들과 수많은 물리적 인류의 형태에 관한 다양성이 만들어졌고 여기에는 비단 아누나키와 reptilian들만이 관여된 것이 아닌 끝없이 수많은 혈통들이 우리들과 함께했다. 내가 연구한 자료들과 내부자들의 정보들에 따르면 우리 은하에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기간에 걸쳐 은하전쟁이 있어왔다. 이 전쟁에는 라이라, 플레이아데스, 알데바란과 다른 곳을 거점으로 하는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노르딕 종족들, 그리고 드라코, 오리온, 시리우스 네트워크를 거점으로 하는 당파들이 속해 있는 reptilian 종족들이 관여되어 있다. 이러한 전쟁으로 인해 지구를 기원으로 하는 몇몇의 reptilian 종족들이 지구 밖으로 쫓겨났거나 아니면 노르딕 종족들에 의해 강제로 땅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모든 이들이 관여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특정 그룹들이 여기에 관여되어 있다. 지구에서의 전쟁에 대한 묘사는 페니키아인들의 이야기를 보면 성 조지가 용을 물리쳤고 성 패트릭이 아일랜드 뱀을 없앴다는 내용으로 상징화되어 전해진다. 여기에는 노르딕과 뱀들 사이에 혼혈 혈통들이 만들어졌는데 이들은 이후 아리안들의 역대 통치자 혈통이 되었다. 블린슬린 프렌치는 1970년에 저술한 자신의 책인 The Sky People에서 뱀 종족과 흰색 피부의 종족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혼혈의 종족들은 화성이 대재앙을 맞기 이전에 화성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일루미나티들의 마인드 컨트롤과 그들의 의식에서 희생자였던 아리조나 와일드는 자신이 훈련 기간에 있던 동안 뱀 종족과 노르딕 종족은 대재앙을 맞기 이전에 화성에서 전쟁을 시작했고 이종교배된 종족들은 지구로 이주하기 전에 화성을 이미 장악했음을 나에게 말했었다. 이전에도 언급을 했었는데 현대의 UFO 연구에 관련된 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 세 종류의 외계를 기원으로 하는 그룹들이 대두되고 여기에는 노르딕과 reptilian 그리고 그레이들이 있으며 또한 곤충 형태의 종족도 어디선가 관여되고 있다. reptilian의 모습으로 보이는 존재들이 그레이를 통제하였고 또한 이러한 그룹들은 키가 큰 노르딕 당파들과도 동맹을 맺었는데 여기에서 노르딕으로 지칭한 존재들은 스칸디나비아인들로서 키가 컸던 존재들이다.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들은 외계의 존재들과의 연결점과 관련하여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게 있다. 바로 수메르인의 주요 혈통과 그들의 제국을 이루었던 구성원들은 키가 상당히 컸다는 것이고 지금의 아리아인들의 모습과 유사하며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모든 제국이 걸쳐 이들은 뱀신으로서 숭배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 모든 게 그저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노르딕과의 관련성, 전 세계에 걸친 증언자들과 역사적 기록들의 납치와 관련된 외계 존재들로 reptilian과 노르딕을 묘사하고 있다. 나의 좋은 친구이자 남아프리카 출루족의 주술사인 크레도무트라는 이 내용이 올바른 것임을 나에게 말해주었다. 우리가 처음으로 만났던 1998년에 그는 나에게 그림 한 장을 보여주었으며 그림에는 키가 크고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존재가 그려져 있었다. 줄루족을 포함하여 아프리카의 검은 피부를 가진 부족들은
오래전 유럽인들이 아프리카로 들어오기 전부터 그들은 이러한 존재들을 도처에 걸쳐 목격하였다. 크레도는 자신의 국가에서 공인한 사학자이기도 하다. 그는 유럽인들이 자신들의 땅으로 처음 왔을 때 그들이 무중구라고 불리우는 흰색의 피부를 가진 신들이 다시 기환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유럽에서 온 그들은 정착민들이었다. 이러한 반응들은 중앙아메리카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었으며 콜티스로 불리웠던 스페인의 군대는 1519년 중앙아메리카 지역을 침략했는데 당시 원주민들은 케찰코아틀로 불리우는 신들이 기환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케찰코아틀은 중앙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부르는 또 다른 키가 큰 흰색의 신들의 이름이었으며 이 신들은 또한 깃털이 있는 뱀을 묘사되는 reptilian들을 상징한다. 미국의 한 여성은 자신의 아버지가 1970년대에 외계의 존재들 또는 차원간에 존재하는 흰색의 피부를 가진 종족들과 수많은 경험을 했었다고 말하며 그녀의 아버지는 당시 터키에서 미군 군대에 관련된 기관에 일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에 그가 집에 오자 그는 무서운 상황에 놓였는데 어떤 존재와 조우하였다. 그는 그 존재에게 뭐가 잘못되었는지 물었고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는 그 이후 그는 자신의 딸에게 터키 기지의 기자역에서 어느 조종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조종사는 북극 근처에 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엔진이 멈추었고 모든 전기 시스템들의 전원은 꺼져버렸다. 비행기는 동력을 잃어 낮은 고도로 바람을 타고 비행했으며 그때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다. 갑자기 산 꼭대기가 열렸고 비행기가 그 입구의 안쪽으로 견인된 것이다. 당시 조종사는 이러한 광경을 마치 영화 제임스 본드의 장면을 보는 것 같다는 표현을 했었다. 그는 자신의 비행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으며 곧 비행기는 착륙하였고 그는 비행기에서 내렸다. 그리고는 금발의 진주빛 피부색과 푸르면서 자줏빛을 띠는 눈을 가지고 있는 키가 큰 존재들이 나타났으며 그들의 눈은 마치 정기적으로 충전되어 있는 레이저를 쏘는 듯 했다. 이러한 묘사는 고대의 신들을 목격한 사례와 신들의 자녀들을 표현할 때 동일하게 거론된다. 이 존재들은 흰색의 가운을 입고 있었고 옷에는 메달이 달려 있었는데 몰타 십자가가 각인되어 있고 체인으로 이어져 있었다. 이 메달에는 몰타의 기사들, 넓은 의미로 말하면 영국 왕실 가문의 형상화한 심벌이었다. 또한 제임스 처치우드에 따르면 이 심벌들은 레무리아를 표현하는 것이라고도 하며 나는 레무리아에 관련된 존재들을 묘사했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몰몬 교회 설립자인 조셉 스미스는 높은 등급의 프리메이슨에 속해 있었고 그는 메로빙거인의 혈통이었다. 그는 1821년 10월 21일 날 비전에 대해서 말했었는데 그는 신이 보낸 메신저를 보았고 메신저는 아주 강렬한 순백색의 긴 예복을 입고 있었다고 말했었다. 그가 당시 언급했던 비전은 지금의 몰몬 교회로 이어졌고 이러한 컨셉들은 현대의 주류를 이루는 종교들이 발견했던 이야기들이며 더불어 유사한 경험들을 했다는 이야기들을 찾아볼 수 있다. 무하메드와 이슬람은 그저 하나의 예제일 뿐이다. 외딴 곳에 고립되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전통들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황제의 자리에 앉은 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격화된 군주였고 그는 놀라운 초인 같은 능력들을 보여주었다. 이 황제가 재림했던 기원전 5000년에서 10,000년 사이에는 전 세계적인 유행병이 나돌았다. 그리스, 인도, 남아메리카의 신화와 전설에서 그들의 특징들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그들은 당시의 남성들보다 키가 크고 상당히 인상적이며 금발의 긴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대리석과 같은 흰색의 피부를 가지고 있었고 지적을 수행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었다.
고대의 사람들은 이들을 두고 대리석 같은 흰색의 피부를 가진 자들로 묘사를 했었고, 위에서 설명했던 조종사는 진주와 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조종사가 산에서 푸른 눈의 존재들을 처음으로 조우했던 이후 그의 기억은 희미했었지만 그는 당시 어떤 방 안으로 들어갔고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여러 명의 존재들이 회의 테이블과 같은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결국 그 조종사는 다시 비행기로 데려와졌고 비행기는 다시 떠올랐다. 그리고 엔진은 다시 가동되었고 전기 시스템들의 전원은 정상적으로 복구되었다. 레무리아인들이 대재앙을 맞기 전에 도주했던 캘리포니아 지역의 샤스타산을 포함하여 현대에서 이러한 존재들에 관련된 수많은 증언들이 보고되고 있다. 고대의 에도계서에서는 관찰자들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두 명의 남자가 내 앞에 나타났다. 그들은 내가 여지껏 지구에서 본 적이 없는 키가 큰 자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태양처럼 빛났고 그들의 눈은 램프처럼 불타올랐다. 그들의 손은 겨울의 눈보다 더 밝았다. 또한 몇몇 고대의 신들은 빛나는 자들로 묘사되곤 한다. 현대에서 외계 존재들에 관련된 연구들과 필압자들의 보고들을 보면 7개의 별들로 불리우는 플레이아데스 별 시스템의 사람들이 금발의 푸른 눈을 하고 있는 종족들이고 이들은 수메르 문명과 그 이전의 문명 도처에 걸쳐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플레이아데스는 7개의 별만 있는 것이 아닌 200개 이상의 별들이 군집해 있다. 일부의 사람들은 플레이아데스의 별들 중 빛나는 별인 알시온이 우리의 태양계를 포함하여 우리 은하의 중심이 되고 이 별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북부와 중앙아메리카의 체루키 인디언들과 마야인들의 전설들 그리고 그리스의 사학자들은 고대의 플레이아데스인들이 아틀란티스를 방문했었다고 전한다. 그리스 사학자들은 당시 플레이아데스인들이 아틀란티스의 왕이었던 포세이돈의 친구였고 사회를 구성하여 거주하였으며 자손을 낳았다는 것이다. 다이오도로스는 7명의 자매를 상징하는 별들 중 이 별들에는 명성 있는 영웅들과 신들이 누워있다고 말한다. 즉,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이들은 인류의 형태를 하고 있는 종족들의 조상으로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 노르딕과 reptil리언들의 이종교배가 진행되었을까? UFO 연구와 필압자들의 보고들을 보면 라이라 별자리에는 금발의 푸른 눈을 한 종족들이 넓은 범위로 연관되어 있다. 태양보다 지름이 4배 이상 더 큰 거대하고 붉게 빛나는 알데바란 별은 다른 노르딕들이 연관되어 있는데 특히 나치의 비밀사회 네트워크와 연관되어 있기도 하다. 이 별은 황소 자리에 있고 북반구가 더 밝게 빛나는 별이다. 수많은 필압자들이 키가 큰 존재들과 관련된 경험을 했었으며 이런 금발의 존재들은 플레이아데스에서 왔다는 것이다. 일부 필압자들은 또한 reptil리언들과 경험들도 언급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 글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으로도 중요한 부분인데 나는 모든 노르딕들과 reptil리언들이 지구 인류들에게 악의적이진 않다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인류에게 악의적인 존재들은 이들 중 일부의 당파들이다. 이러한 유전적 특징을 가진 존재들은 은하계 내에서 수많은 부분들로서 인류와 함께 방대하게 나타난다. 그들 중 일부는 긍정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있고 일부는 중립적일 수 있으며 또 다른 일부는 통제를 원할 수 있다. 연구가인 프란스 캄프는 아틀란티스의 대재앙으로부터 외계를 기원으로 하는 노르딕 종족들은 히말라야와 같은 곳으로 탈출하여 지금껏 내내 있어왔고 인류에게 있어 더 많은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분명히 여기에는 수많은 전설들이 전세계 도처에 걸쳐 나타나는데 이들은 푸른 눈의 금발을 가진 슈퍼맨 같은 존재들로서
땅밑이나 산속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의 처음에는 설명했던 조종사의 경험도 이들의 혈통들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수많은 독립체들은 우리의 밀도와 차원에 속하는 존재들이 아닐 수 있다. 나는 이들이 무한대의 차원들과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진동에 속해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의 존재들은 어떻게 그들의 주파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는지 알고 있고, 이것은 마치 라디오 채널을 바꾸는 것처럼 그들은 주파수 사이를 이동하면서 차원들 사이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이것은 왜 사람들이 그들이 보고 있던 독립체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부분이다. 사실 그들은 전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단지 일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주파수의 범위를 벗어난 것 뿐이다. 크레도 모토에 따르며 아프리카 사람들이 조우했던 노르딕은 어떤 형태의 구체처럼 보이는 금속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시간은 그저 우리들의 측정할 수 있는 환상이며,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가두고 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에서 시간은 우리와 함께했다. 그러므로 일부의 외계에서 건너온 방문자들, 이러한 열려져 있지 않는 다양한 단계들과 시간들의 주파수를 이동하는 존재들은 미래 또는 우리가 지금 미래라고 연관 지을 수 있는 수준들에서 온 존재들일 수 있다. 시간여행은 신화가 아닌 실제로 가능한 일이지만 엘리트들이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있을 뿐이다. 아틀란티스와 레무리아는 3차원의 현실이 아닌 4차원의 현실이었으나 대재앙의 결과로 인해 주파수는 떨어졌고 모든 것들은 밀도가 더 무거워졌음에 일부의 사람들은 주장한다. 물론 그럴 수 있으며 그들은 이것을 두고 인류의 몰락이라 부르는데 4차원에서 3차원으로 주파수와 밀도가 떨어지는 결과로 인해 판타스틱한 사건들이 일어났고 화성은 파괴되었으며 지구도 대부분 파괴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조건적 현실의 감옥들로부터 마음과 정신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한다. reptilian들과의 관련성에는 인류와 연관되어 있고 또한 인류를 조종하는 것으로 알려진 외계 또는 차원 간의 존재들 중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종족들이 reptilian들이다. 수많은 피랍자들은 인류가 아닌 존재들에 의해 납치되었다고 주장하며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종족들은 reptilian, 그레이, 노르딕이다. 나는 이러한 종족들이 동일한 아젠다를 두고 서로 협력한다고 말하고 싶다. 어떤 사람들은 reptilian들이 체면이나 홀로그램과 같은 기술을 이용하여 노르딕처럼 보이도록 해서 피랍자들을 속인다고 말한다. 잠깐 동안은 그들이 푸른 눈의 금발로 보이지만 그 다음엔 reptilian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형태를 바꾸거나 조종의 방법으로서 모습을 바꾼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한다면 도대체 그들은 누구이며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의문이 생길 것이다. 여러분들이 수메르 점토판과 같은 고대의 기록들을 본다면 아누나키들이 reptilian 종족처럼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원전 3500년경의 수메르 점토판에서는 의심할 나위 없이 아누나키들이 여기로 도착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아누나키들은 지구의 종족들과 이종교배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노르딕들과의 혼혈 자손들이 만들어졌다. 지구상에서 지금의 인류가 나타났던 동안 이러한 혼혈의 혈통들은 세상을 조종하였다. 심지어 콜로라도 주립대학 생물학과 인류학 교수였던 아서 데이비드 홈 박사는 외계를 기원으로 하는 아누나키로 불리우는 reptilian들이 지구상에서 인류를
씨 뿌렸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 역시 reptilian들이 수천 년 동안 동일한 reptilian들이 세상을 조종한다고 믿었고 관련된 내용들은 그가 1994년 조술한 책에서 언급되어 있다. reptilian들 또는 조종을 일삼는 당파들, 어찌되었건 악어와 도마뱀과 같은 계통들의 그들은 감정의 레벨을 개발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영장류와 동일한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그들은 날카로운 정신과 지능적 감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그들이 기술을 만들고 이용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컴퓨터는 reptilian들의 정신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제가 될 수 있다. 컴퓨터는 특정 분야에서 일을 아주 효율적으로 수행하지만 감정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가능성의 면에서 제한이 있다. 컴퓨터의 컨셉은 reptilian들 조종자들의 마인드와 동일하다. 그들은 감정의 개발 없이 지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차원에 있는 DNA를 원한다. 그중 몇 가지 이유로 인해 노르딕의 유전자들은 그들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더불어 감정이 없다면 reptilian들이 희생자들에게 연민이나 동정심 없이 대단히 참혹하고 잔악한 행위를 하게 된다. reptilian들의 정신은 감정과 동떨어져 있는 일루미나티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취하는 행동의 결과로서 수천만의 사람들을 죽이고 불구로 만드는 전쟁을 조종할 수 있는 방법들과 같다. 또한 과학자들이 그들의 표본인 살아있는 동물들을 대상으로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실험을 진행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것이 바로 reptilian 마인드이다. 네덜란드의 연구가인 프란스 캄프는 파충류 혼혈인 여성과 결혼하여 12년 6개월 동안 지낸 후 결혼 생활을 끝내고 해답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었다. 그는 reptilian 노르딕과의 연관성에 관해 내가 말한 내용들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인류 형태의 존재는 라이라의 기원으로 하는 외계의 존재들로부터 유래되었지만 여기에는 플레이아데스와 알데바란도 이 게임에 참여하였다. 그들은 다른 밀도에서의 오리지널 인류 형태이다. 그들은 평화로우며 푸른 눈과 흰색 또는 금색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 순진한 인류 형태의 존재들은 파충류들에 의해 DNA가 섞이게 되었고 인류들의 성향은 파충류들의 성향으로 변하였다. 이것은 인류의 몰락이며 자연적인 것이고 바로 오늘날까지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전의 인류 조상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종에 속해 있는 독립체들과의 섹스를 금지하였다. 파충류들은 교배를 통한 통제 없이는 인류가 승리할 것임을 알고 있다. 당신은 파충류들이 인류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 그들은 인류를 매우 두려워한다. 파충류들은 인류에게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에 발악을 하고 있다. 그들은 게임에서 지고 있으며 그들은 인류의 DNA를 원하기 때문에 만약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분명히 DNA 전쟁이 될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폭발적인 DNA 복제를 통한 유전적 아젠다를 명확히 들여다볼 수 있으며 인류의 유전자는 이전에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사례로 조종을 당할 수 있도록 완전히 개방되어 있고 이는 최소한 우리들의 역사를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인류의 복제는 지하기지들에서 수십 년간 진행되고 있다. 일부의 연구가들이 수년 전에 이러한 이야기를 언급했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다. 하지만 당시 비웃었던 사람들은 지금은 더 이상 비웃지 못한다. 내가 인류의 복제가 수십 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아마도 수천 년 동안 진행되어 왔을 것이다. 수많은 고대의 이야기들에서 똑같은 모습의 사람들을 복제하여 만드는 실험실이 지하에 존재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노르딕들은 레무리아와 아틀란티스에 연관되어 있는 외계의 종족들 중 하나의 키라고 볼 수 있으며 뒤로 돌아가 보면 거기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그들은 파충류들과의 전쟁을 치렀고 지하와 우주의 다른 곳과 다른 차원과 밀도로 탈출하였다. reptilian들은 행성을 통제하고 조종하기 위해
지금껏 내내 일을 진행해 왔으며 레틸리언들은 노르딕과 교배된 자신들의 왕실, 혈통들이 이러한 이유로서 우리를 연구하고 탐험하는데 대단한 효과를 발휘할 것임을 믿고 있다. 신들이 물리적으로 아틀란티스인들과 이종교배를 시작했을 때 우리는 왕실 가문을 보았고 왕실 가문들의 힘과 위치 그리고 통치의 지위는 오랫동안 아틀란티스인들 위에 군림하였다. 이러한 왕실 가문 혈통들은 아틀란티스 시대의 신들의 지시를 받았다. 아틀란티스는 첫 번째 대재앙이 오기 전까지 통제되어 있었고 이때는 아틀란티스의 모국이었던 레무리아는 일찍이 막을 내린 뒤였다. 고대에서부터 reptilian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부분의 인류 종족에게 영향력을 가했고 인류 종족은 reptilian들의 영향력을 받았다. 이는 그 이후부터 레무리아와 아틀란티스 시대에 이르기까지 대략 7만여 년 동안 인류들을 조작했다. 이러한 조작에는 몇몇 외계의 존재들이 관여되어 있으며 하나의 그룹 또는 그들 스스로에 의해 진행된 것은 아니다. 총 3종류의 주요 그룹들이 이러한 형태의 조작이 연관된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였다. reptilian들도 자신들의 목적과 심지어 연방국가의 비밀 프로젝트에 침투하여 중요한 위치를 쟁탈하는 방법으로 그들만의 연구를 착수하였다. 그러나 나의 개인적인 느낌을 말하면 위와 같은 조작의 방법들은 현재 우리들의 더욱 가까이 있으며 더 많은 reptilian들이 이러한 조작을 위해 우세한 힘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종교배 프로그램을 통해 노르딕의 왕실 혈통에 침투하였고 은밀하게 그들의 DNA를 교체하였으며 자신들이 왕실 가문으로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나는 잔에서와 같은 인더스 문명과 관련된 기록과 오래된 산스크리트어 그리고 마하바라다와 라마야나와 같은 자료들에서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들을 발견하였다. 잔에서에서는 reptilian들, 샤파 또는 그레이트 드래곤으로 언급하며 이들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세상의 문명을 가져다 주었다고 말한다. 그 후 황금시대의 끝자락에서 폭우가 쏟아졌고 거인 종족들은 힘들어하였으나 뱀신들은 살아남아 규율을 다시 가져왔다고 전한다. 잔에서에서는 이러한 신들이 인류의 얼굴 형태를 하고 있지만 용의 꼬리를 가지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다. 신들의 리더는 그레이트 드래곤으로 불리웠고 이것은 고대 영국의 왕중인 왕인 판드라곤의 기원이기도 한다. 일루미나티와 KKK는 미국의 악명 높은 프리메이슨 신에 의해 만들어졌다. 프리메이슨의 초석을 다진 인물 엘버트 파이크는 그랜드 드래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이러한 용어는 오늘날까지 사용된다. 인도인들과 힌두교에선 혼혈종인 아누나키를 나가라고 부르며 연구가인 제임스 철치워는 나가가 레무리아로부터 유래되었다고 말한다. 바빌로니아인들의 전설과 같으며 이들은 물과密접한 관계가 있고 지하에 있는 이들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는 우물, 호수, 강과 같은 곳이라고 전한다. 또한 중국의 롱왕 또는 드래곤 킹과도 동일한데 반은 인류이고 반은 뱀으로 묘사되고 있다. 나가는 인류와 뱀신들 사이에서 이종교배되어 만들어진 자손으로 묘사되고 있다. 처음에 이들은 지구의 흑인처럼 검은색의 어두운 피부를 가진 종족으로 묘사되었는데 이것은 내가 이전에도 언급을 했었던 부분인데 혼성체들은 어두운 피부와 납작한 코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외형적 묘사들은 고대의 남중앙 아메리카 지역에서 언급된 것과 매우 유사하다. 또한 나가들은 흰색의 피부를 가진 사람들과 혼합되어 창조된 존재들로 언급되며 이 두 종족 간에는 자주 충돌과 갈등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들의 서사시적 전설들의 내용에 따르면 파충류와 영장류 사이에서 만들어진 이종교배된 혼성체가 만들어졌고 이들이 아리아인들의 왕으로
군림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왕실의 혈통이고 수메르 제국을 통치했던 혈통들과 동일하며 이들의 힘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나가 종족은 힌두의 악마 또는 락사사스와 같은 또 다른 지하세계의 종족들과 연관되어 있다. 더불어 그들 개개인은 마법의 돌들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마 중앙에 세 번째 눈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오늘날의 동양에서 신비주의를 연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언급하는 고도의 차크라들과 에너지 채널들이고 이것은 인간의 신경 시스템들이 집중되어 있는 제3의 눈, 직관력과 관련되어 있으며 소수만 이해하고 있는 개념이다. 왕실 가문들과 통치자들은 하늘에서 내려와 올바른 통치로 다스렸다는 컨셉은 고대에 번성했던 문명들의 도처에 걸쳐 발견된다. 이러한 혈통들과의 관련성을 볼 때 용, 뱀, 스핑크스, 깃털이 있는 뱀, 십자가와 같은 형상들이 왕실 가문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통치자들은 나가들의 후손으로서 인도 전역에 걸쳐 힘을 과시했고 부처는 나가들의 왕실 혈통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인도의 왕실 계통으로 보는 게 맞을 것이다. 나가들은 인도의 북부 지방인 카스미르에 식민지를 세웠고 그들의 후손들이 왕실 혈통으로 통치를 하였다. 이는 중국의 황제들도 동일하며 그들은 렁 또는 용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수많은 왕들은 나가들과 매우 유사한 형태의 reptilian들로 묘사된다. 홍티는 북두 칠성에서 금색의 광선을 통해 그의 어머니 자궁 속으로 들어갔다고 전해지며 북두 칠성은 알파 드라코니스 별자리를 포함하고 있는데 알파 드라코니스는 reptilian들의 왕실 계통인 드라코들의 본거지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전설 중 하나는 헝티 황제가 죽자 그는 에테르 형체의 용으로 모습이 바뀌었고 불멸의 영역으로 날아갔다고 전해진다. 페루 잉카 제국의 사제 왕들은 뱀으로 상징화되었는데 왕들의 팔찌와 발찌에 뱀의 문양들을 각인했었다. 아누나키의 전쟁, 제카리아 시친 박사와 같은 수메르 타블렛에 연구하고 번역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아누나키 당파들 간에는 전쟁이 있었음을 말한다. 고대 타블렛에선 아누나키들의 대표자로서 엔닐과 엔키가 있었고 그들은 결국 세상의 다른 부분들을 개발하기 위해 자손들에게 더욱 막강한 힘을 주었다.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제카리아 시친 박사는 산에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대의 세계에서 뱀 또는 reptilian들의 실존에 대해 거부하였다. 1998년 멕시코의 칸쿤에 있었던 컨퍼런스에서 그는 내게 그러한 종족이 고대의 세계에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었다. 그는 당시 컨퍼런스의 테이블을 가로질러 내게로 와서 말했었다. 그 산에 가지 마세요. 나는 그의 충고를 따랐다. 초승달은 아누나키들의 상징이며 현재 이슬람이 이러한 상징을 계승하고 있다. 나너는 셈족의 언어로서 신으로 불리우며 이는 신나이로도 불리우는데 기독교 용어로 신어는 또는 신으로서 reptilian 신이라는 이름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기독교의 십자가는 수메르 문명의 태양신의 상징으로서 빛나는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셈족 언어로 샴마스로 알려져 있다. 고대 타블렛에서 샴마스는 엔닐의 손자인 시인의 아들이라 말한다. 샴마스는 현대의 레바논 지역을 통치하였으며 레바논은 숲이 울창한 지역으로서 우리에겐 잘 알려진 당시 베스사마스라는 곳에 수도를 세웠다. 이곳의 유적은 오늘날 거대한 돌들과 함께 아주 멋진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돌들은 전보제트기 세대를 합친 것보다 더 무겁다. 엔닐의 어린 아들은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알려진 아나토리아라는 지역을 다스렸다. 엔닐의 나이 어린 아들은 이스쿨 또는 히 오브 더 마운틴 랜드라고 불러왔으며 그는 노르딕 아리안 그리고 히타이트인의 신이 되었다. 구약 성서에선 그를 두고 에디드, 헤디드라고 불렀다.
그가 또한 히브리인들의 신인 야훼, 여호와라고 믿고 있다. 신의 딸은 이나나 또는 셈족 언어로 이스타이며 그녀는 수많은 국가들에게서 전사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다. 이스타는 사자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사자는 또한 플레이아데스와 금성에서도 사용한다. 우리가 뉴에이지의 하나로 알고 있는 아시타 사령부는 이스큐와 이스타로부터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뉴에이지를 신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아시타 사령부가 외계를 기원으로 하는 군대이고 행성의 타격을 입게 되었을 때 선택받은 자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들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것을 일종의 예수가 보낸 우주선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1977년 영국 ITN 방송을 타고 일부 지역에 알려진 브릴론 사건 이후 아시타는 일종의 종교적 믿음으로서 세상이 급속하게 전파되었습니다. 아시타 사령부는 실제 외계를 거점으로 하는 그룹이 아니며 인류에 의해 계획되고 만들어진 일종의 신념체계입니다. 고대 타블렛의 기록을 보면 아누나키들의 리더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로서 마르독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는 엔키의 아들로서 대홍수를 일으킨 장본인이고 이후 바빌론의 신이 되었다. 고대 타블렛의 기록에는 전설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데 마르독은 세상을 굴복시키기 위해 전투함선에 승선했다고 전한다. 그들 간의 충돌의 일부에서는 인류를 전쟁에 이용하였다는 내용이 구약에 등장한다. 신은 악마의 용으로 묘사되며 지구를 통제하고 아누나키의 리더들로부터 미라고 불리우는 힘의 돌들이라고 불리우는 장치를 훔쳤다고 말한다. 그들의 분쟁에 있어 일부분의 핵심적인 이유로 아누나키들을 제어할 수 있는 컴퓨터 칩 또는 프로그램들 아니면 크리스탈과 같은 어떤 형태의 중요한 것이 그 중심에 놓여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미라고 불리우는 중요한 그 장치가 어떤 방법으로 빛을 방출했다는 것이다. 학자들은 미가 운명 또는 신의 힘들을 뜻하는 것으로 번역하였으며 나는 이러한 것들이 만약 계약의 궤로서 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장치였던 것인지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수메르인들의 타블렛에 기록된 신의 신화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나는 신의 힘을 가지고 있는 미를 가지고 있고 나는 신들로부터 받은 법령을 직접 전달할 것이다. 나는 나의 왕자에 앉을 것이고 모든 미를 제어할 것이다. 나는 모든 관찰자들에게 직접 지시할 것이다. 그리고 타블렛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언급된다. 그는 미를 통치자인 엔닐로부터 뺏어와 자신의 손에 움켜쥐고 있으며 법령들을 만드는 데 그 힘을 사용하였다. 고대 핵전쟁의 대참사 주의 전설에서는 아누나키의 신들 중 하나였던 니뉴타가 미로 불리웠던 돌을 복구하기 위해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 말하고 있다. 주는 자신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에너지장을 자신의 몸 바깥으로 둘러싼 것처럼 보였다고 하며 타블렛에선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그가 미를 제어했던 동안에는 그 어떤 화살도 그를 뚫지 못했다. 아누나키들의 엔지니어이자 책임과학자였던 엔키는 주의 방어방을 뚫을 수 있는 새로운 무기를 개발했고 주는 결국 패배하였다. 다른 아누나키들은 그들 간의 전쟁과 권력 그리고 통치의 미를 사용하기 위해 쟁탈을 시도하였고 이러한 그들의 분쟁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주는 결국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그 결과는 알려진 게 없다. 그러나 성서에서 언급하는 신이라는 존재는 신들에게 반항하는 신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주와 니뉴타 사이의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수천 년 전에 불가능에 가까웠던 고도의 기술력이 집적된 무기가 만들어졌고 사용되었음을 묘사하고 있으며 나는 다른 증거들을 언급하기가 두렵다. 인도의 라자스탄에는 수킬로미터에 이르는 지역에 방사능이 검출되었고
여기는 인도 서북부의 고대 토읍국과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다. 이 지역은 암 발생 빈도가 아주 높고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며 인도 정부가 이 지역의 방사능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 접근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땅속에서 발견되는 고대의 도시들에서도 관련된 증거를 찾을 수 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8,000년에서 12,000년 전에 원자무기의 폭발로 인해 이 지역에 파괴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50만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하였는데 1945년 일본 히로시마 원폭으로 인한 사망자의 몇 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이와 관련된 증거는 마하바라다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나의 발사무기에 우주의 모든 힘들이 모여졌다. 1만 개의 태양빛 같은 밝고 강렬한 빛 기둥이 나타났고 장관을 연출하였다. 이 무기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며 철로 된 벼락 같고 모든 종족의 화분들을 없애버리는 거대한 죽음의 메신저 같다. 그리고 사람들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탔다고 말한다. 그들의 머리와 손발톱들은 떨어져 나갔고 도자기들은 가만히 있다가 깨어졌으며 새들은 하얗게 변했다고 전한다. 그리고 몇 시간 이내에 농작물들은 모두 오염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핵폭발에 묘사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라마야나와 같은 내용에선 위와 관련된 긴 내용으로 인도인들과 아틀란티스인들 사이에 끔찍한 전쟁에 관련된 묘사를 하고 있다. 인도인들은 심지어 그들의 전투가 달에서도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은 높은 등급의 일루미나티들의 마인드 컨트롤의 노예였고 그들을 위해 일했던 아리조나 와일드와 같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주장하는 내용들이다. 와일드는 파충류들과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지고 있는 노르딕 간의 전쟁이 지구뿐만 아니라 달과 화성에서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모든 일들은 아틀란티스인들과 레무리아인들이 대장을 맡기 이전인 황금시대의 기간 동안 일어났으며 이것은 한때 위대하고 강력했던 아틀란티스 제국이 고도의 기술력이 동원된 전쟁과 대재앙 속에 놓여 있었음을 뒷받침해주는 이야기들이다. 하지만 대재앙 이후 아누나키들이 돌아왔을 때 동일한 사건들이 있었으며 당시 더 큰 핵폭발에 대참사가 있었다는 증거를 볼 수 있다. 인더스 문명에서의 고고학적 발견들을 보면 당시 도시들은 BC 3500에서 3000년 사이에 세워졌는데 당시 문명들은 BC 2000년경에 거대한 재앙으로 파괴되었다. 여기에 내용을 더 추가하자면 이 지역에서 발견되는 유골들은 더 높은 방사능 수치를 보여주며 BC 2000년경의 수메르 문명은 악마의 바람으로 묘사되는 핵폭발의 낙진으로 인해 멸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메르인들이 묘사한 악마의 바람은 그들의 문명을 갑자기 멸망시켰고 이웃에 있던 제국인 아카드 제국까지 멸망시켰다. 리멘테이션으로 불리우는 수메르 타블렛에서는 수메르에 재앙이 닥쳤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중에는 이전에는 결코 본 적이 없는 알 수 없는 한 남자가 있었다고 묘사한다. 수메르인들이 언급했던 악마의 바람은 강력한 폭풍과 함께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열기를 발산했음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낮에 비치는 태양과 밤에 비치는 별빛이 가려져 버렸다고 말한다. 타블렛에서 언급하는 관련 내용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람들이 공포에 질렸고 숨쉬기가 어렵다. 악마의 바람이 그들을 초조하게 했고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 입은 피로 물들고 머리는 피가 흘러다닌다. 악마의 바람 때문에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것은 도시들을 황폐화시켰고 집들도 폐허가 되었다. 외양간도 폐허가 되었으며 양을 치던 들판은 텅 비었다. 수메르의 강은 단맛이 없어지고 곡물을 재배하던 들판엔 잡초만 무성하다. 목초지엔 잡초들만 자란다. 심지어 신들도 그들의 땅을 버리고 탈출하였으며 수메르인들의 도시들은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영향력을 받았다. 인더스 문명시대에 일어났던 핵폭발의 참사에 대한 묘사들은 수메르인들이 불렀던 악마의 바람과 일치한다.
이것은 성서의 소돔과 고모라에서 언급하는 종말과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수많은 고대의 기록들에서 언급하는 이러한 도시들은 지금의 이스라엘의 사해가 있는 곳의 남쪽 지역에 위치해 있었으며 오늘날까지 방사능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고대인들은 여기를 두고 로트의 바다라 불렀으며 성서에서 죽음의 상징으로 간주되는 소몬과 투라스 같은 도시들과 연관되어 있다. 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 로트의 아내가 파괴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오면서 뒤돌아보았을 때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다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소금 기둥은 증기로 된 소금으로 번역될 수 있다. 여기에는 단순히 소금의 의미보다 더 많은 그림들을 맞춰볼 수 있다. 소돔과 고모라가 파괴되는 것으로 묘사된 것을 보면 신 니비루는 이러한 도시들을 파괴할 것으로 결정했고 도시를 떠날 것을 경고했다. 우연하게도 수메르인들의 타블렛에선 아누나키들은 그들의 대표자인 엔닐에 의해 이끌려졌으나 몇몇 그들의 자손들이 또 다른 그들만의 내부적 전쟁으로 인해 이 지역들을 파괴할 것으로 결정한 것이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인물로 엔닐의 배다른 아들이자 엔키의 라이벌이었던 마르둑이 중심이 있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 아누나키의 엔닐과 엔키의 당파들이 일루미나티들을 분할시키고 그들만의 갈등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시나이 반도, 이집트 동부 국경의 홍해와 지중해에 둘러싸인 반도는 평방 180km 지역에 걸쳐 자연적이지 않는 거대한 자국들이 남아있다. 시나이 반도의 서쪽 지역은 지표면의 돌들이 검게 변해 있고 관례적인 역사와 고고학적 기록을 보면 고대의 이 지역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고도의 기술이 집적된 무기들이 사용되었다는 것이며 이것은 아직까지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그러나 수메르 서쪽 지역에서 나타나는 핵폭발의 증거와 수메르인들의 통곡 소리에서 언급되는 악마의 바람은 대기와 물을 독성이 있는 것으로 바뀌어 버렸고 번성했던 문명에 번쩍이는 성강이 발생하여 서쪽 지방에 갑작스런 종말을 가져와 버렸다는 것이다. 그럼 수메르 문명의 갑작스런 종말의 원인이 지금에 알 수 있을까? 악마의 바람이 핵폭발에 의한 낙진일까? BC 1450년 전으로 수메르 문명이 번성하기 이전에 있던 미노스 문명도 어떤 다른 갑작스런 재앙이 불어닥쳐 파괴되었으나 역사적인 기록과 고고학자들은 그 원인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모든 고대의 도시들은 동시간대에 어떤 화염을 동반한 대참사에 의해 파괴되었다는 것이다. 고대의 엄청난 재앙이 발생했던 사건들과 내부적인 전쟁의 중심에는 아누나키들이 있었고 수메르 문명은 결국 무너졌다. 이 문명들은 전 세계에 걸쳐 잠시 동안이지만 자치국가의 시작과 지식, 건축, 신념의 근거지였고 그들의 이전 통제자들의 신화가 있던 곳이었다. 그 이후에는 아누나키 reptilian들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그들의 혼혈 혈통들을 이용하여 조종하였으며 마지막에 그들의 명분을 내세워 이전의 제국을 파괴한 다음 은밀하게 전 세계적으로 제국을 다시 건설한 것이다. 그들은 배후에서 전 세계적으로 힘, 권력을 모아 폭발시킨다는 컨셉을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마지막 아틀란티스의 재앙 이후에 아누나키들은 가능하면 그들의 reptilian들이 공개되지 않도록 숨길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 파괴된 고대 지식들, 고대 시간대에는 reptilian들의 비밀스러운 사회로 대두될 수 있는 두 가지의 중요한 컨셉이 있다. 첫 번째로 진보된 지식들은 그들이 선택한 소수에게만 전달하고 이러한 정보들은 알도록 허용된 범위 내에서 착수되도록 하며 구분되도록 한다. 두 번째는 대중을 조작하기 위한 용도로서 소수만 이해하는 진보된 지식들을 유통시켜
대중들을 이러한 기술들을 받아들여야만 생존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그들은 종교를 만들고 과학을 이용하여 엄격하게 제한된 가능성의 전망을 보여주어 목적을 달성한다. 그들이 만든 종교와 과학은 악과 광란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억압된 지식을 분류한다. 그들이 점성술을 비난하는 것은 그저 하나의 일례일 뿐이다. 일루미나티는 콜럼버스, 코르테스, 캐벗, 쿡과 같은 광대들을 내세워 결국 수메르, 아틀란티스, 레무리아 제국이 있던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 기독교라는 용어의 이면에는 일루미나티가 만든 것이다.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조직적으로 고대의 지식을 파괴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들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술사와 같은 사람들을 대량으로 학살함으로써 이와 같은 아젠다를 실천한다. 그래도 무타와는 자신의 아프리카에서 겪었던 경험을 내게 말했었다. 그들은 주술사의 정신들을 다 빨아먹은 다음 죽였다. 일루미나티들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은 다음 그 누구한테도 발설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한다. 이것은 크레도가 키타울이라고 불리우는 reptilian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했으나 대중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공유되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아누나키 일루미나티들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 북미 원주민들, 중앙남 아메리카 원주민, 아프리카 원주민,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그리고 종교적인 측면에서 토속 신앙인들과 같은 사람들을 파괴하거나 하찮게 여긴다. 물론 이것은 간접적인 역사적 기록들에서도 언급되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진정한 배우가 누구이며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와 같은 종교를 도입하여 기존의 고유한 문화를 대체하고 신빙성이 없는 신조를 내세워 진정한 지식을 파괴하거나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와 같은 섬뜩한 지배계층 또는 유전적 우월성을 기반으로 지식을 감금하는 것이다.